돈을 2배로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2023년이 어떤 장이 될지에 대해서도 네.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이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억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 네. 아주 혹합니다. 네. 어쩌면 썸네일일지도 몰라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는 여신욱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책인싸를 시작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매끄럽게 시작하기 위해서 네. 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네. 꼭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 뭐 자기소개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이름으로 삼행시를 좀 부탁드리고자 하거든요. 삼행시요. 괜찮겠습니까? 이런 요청은 처음 받아보십니다. 네, 준비되신 걸로 알고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욱입니다. 신, 네,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입니다. 욱, 욱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욱에서 네. 거의 모든 게 막혀버려요. 그러네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 투자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네. 진지한 아마추어. 진지한 아마추어. 네. 네. 근데 뭐 우리 시장에서는 투자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계시고 또 닉네임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알머리 제이슨. 네. 네. 이 애칭이 어떻게 생기셨고 이 애칭 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알머리는 와이프가 저를 이제 연애 때 불렀던 애칭이었고요. 아, 연애 때부터 알머리셨어요? 네. 어.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이 머리를 하게 된 게 한 10몇 년 됐으니까. 아. 네. 그리고 제이슨이란 이름은 제가 마지막에 다녔던 직장이 외국계 회사였었는데 네. 거기서 썼던 영어 이름이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무슨 이름으로 하지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친근하고 기억에 남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냥 네. 이렇게 조합해서 한 거였고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오랫동안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이 훌륭한 책을 남겨주셨는데 CG로 지금 딱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네. 이런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된 계기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개인 투자로서 하면서 네. 또 그런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강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그 전에 썼던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다양한 개미 투자자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치 투자라는 건 이런 거고 막 그런 어떤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멋있는 이야기들을 잔뜩 하고 나면은 네. 그런 얘기 좋은 거 알겠는데 제가 지금 뭐 삼성전자에 물려 있거든요. 또는 뭐 네이버 카카오에 물려 있거든요. 이런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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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은 전혀 다른 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투자 철학이라든지 투자를 위한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진중함을 얻게 되는 계기는 네. 주식에 물렸을 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어떤 대중들에게는 입문한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전 책은 투자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책을 썼었는데 네. 이번에는 일단 망쳐놓은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망쳐놓은 주식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 책인싸만의 또 공통 인트로인데요. 네. 일단 한번 강연을 듣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보시고 네. 3분 미니 강연을 좀 요청드릴 테니까 네. 한번 카메라한테 뚫어지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미니 강연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라는 책을 쓴 여신욱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처음 입문하고 나서 그 투자 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중간에 한번 큰 손실을 입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생의 도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들은 절대로 없고
뭔가 한번 크게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도전한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발생을 하고 그 순간을 극복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로서 본격적인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는 크게 한 3가지 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크게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 원금이 손실이 일어난 그 상황을 한번 겪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반성과 복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씩 수습을 하는 거죠. 아마 작년부터 해서 이제 약세장에서 돈을 많이 잃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태까지 입었던 손실을 다 수습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적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길게 걸리겠지만 그걸 외면하지도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지도 마시고요. 다들 겪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제 책을 보셔도 되고요.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단단한 투자자, 더 체계를 갖추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본격적인 투자자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펀더멘탈 혹은 파운데이션을 갖추는 그 3번째 단계를 가지시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벌리실 거예요. 그렇게 돈이 벌리는 구조를 경험하시고 나면은 다시는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 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세 단계를 거치면서 투자자로 성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자산이 더 퀀텀 점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주신 메시지들이 이 짧은 강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하기에 앞서 이 주식시장을 한번 잠깐 회고해보고 네. 또 주식시장을 좀 전망해보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떤 걸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이걸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22년 주식시장 어떤 장이라고 회고해보면 좋을지 22년 주식시장을 정의 내리거나 왜냐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회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약간 투자를 한다는 게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대부분은 결국에는 심리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모든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사람이다 예. 보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22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 투자자들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던 투자자분들도 힘드셨겠지만 특히 흔히 이야기하는 선무당들이 자신의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2020년, 21년을 거치면서 거의 그때쯤 입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 쉬운 거고 돈이 생각보다 잘 벌리는 거구나 라고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그런 희망들이 와장창 깨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불안감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한 그 판단을 계속 이 투자자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네. 해석을 해주시네요. 네네. 네. 접근 방식이 좀 벌써부터 저로서는 신선하기 때문에 네.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럼 23년 주식시장은 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2023년이 어떤 장이 될지에 대해서도 네.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2023년은 제 예상을 뒤엎고 강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제 예측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들 네. 기쁠 테니까요. 예. 다들 심리적으로는 해피할 테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2022년보다 더한 타격이 오거나 네. 또는 그런 큰 타격 없이 좀 횡보장이라고 그러죠. 예.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질 가능성을 저는 이제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벌려면 베스트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염두에 두고 네.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2020년보다 더한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충격이 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어떤 주가 하락은 굉장히 깊게 이제 찌를 수 있지만 2020년 때와 마찬가지로 반등 또한 굉장히 급격한 V자 반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사람들이 한번 맛을 봤거든요. 네. 그런 어떤 코스피가 대폭락하고 그런 큰 위기가 왔을 때 진입을 하면은 얼마나 큰 수익이 돌아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한 충격이 한번 온다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좀 횡보장을 약간 더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2022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예. 사람들이 돈 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자신감이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23년에 어떤 지금 연초부터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반등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람들이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나빠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군요. 어떤 그 2020년의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제 가즈아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에너지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횡보장의 무게를 두되 만에 하나 어떤 큰 타격이 온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3년 주식시장도 이제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횡보작이라는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역시 심리적인 관점에서 근래 20년 또 22년 이런 주식시장을 겪은 우리로서는 23년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서 네. 또 해석에 좀 참신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니까 네. 굉장히 재밌게 저는 느껴졌는데요. 그럼 23년 상반기 이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네. 좀 예의주시해야 될 어떤 이슈들, 변수들 그런 게 있을까요? 좋은 변수도 있고 나쁜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그 개인 투자자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위험한 요소들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기업들 측면에서 위험 요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많이 되었고 네, 이런 고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돈을 빌렸던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장 1분기부터 해서 혹은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될 무렵에 사람들이 불안해 했지만 어닝 쇼크가 아니나 다를까 크게 오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을 많이 훼손돼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쏟아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 특히 이제 이자로서 갚아야 되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좀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제가 이제 트래킹하고 있는 기업 하나도 당장 이자 비용만으로도 연에 한 80억, 100억 정도 그러네요. 그 비용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거나 시가총액이 크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그런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낸 기업인데 그 기업에 빚을 내서 투자한 케이스 있잖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신용 비율이라고 하죠. 네, 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 즈음에서 아마 주가가 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런 잠재적인 위기 요소가 있는 기업이 없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그렇겠네요.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 침체다 뭐 안 좋은 것들만 그 뭐 뉴스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역이용해서 그 상황을 역이용하거나 오히려 그 상황 덕분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하는 기업들도 꼭 있을 것 같고 네, 대부분 보면은 2022년에도 견조했던 어떤 실적이 견조했던 기업들이 23년에도 일단은 좋은 상황이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좀 성장을 하던 기업들이 있었고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부터 해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건 알겠는데 네.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살만한 가격대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네. 저도 그랬어요. 2차전지를 2019년부터 놓쳤기 때문에 네. 언제 살 기회가 올까 그랬는데 막상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괜히 또 불안해요. 이게 또 내가 모르는 뭔가 더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네.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숙제가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를 집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아이디어는 여태까지 너무 안 좋았다가 이제 그 안 좋음이 소멸되는 종목군들, 섹터들, 그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죠. 그렇네요. 네, 뭐 최근에 주가 상승도 꽤 괜찮았지만 장기 차트 월 단위로 해서 한 2018년, 19년부터 해서 보면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제 이게 조금씩 고개를 드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1월 중에 반등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면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아 보이는 섹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참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정말 23년 이 주식시장은 이런 흐름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요약적으로 좀 받는 느낌입니다. 저도 참 이 주식 투자자로서 역시 챙겨야 될 것들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본격적으로 이제 책의 내용에 입각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 뭐 재산이 뭐 반토막 나는 네. 뭐 이런 투자자 네. 본인은 아니시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본인 스스로도 네. 반토막이 난 적이 있다 네. 라는 관점에서 네. 그런데 실제 경험하신 것처럼 네. 돈을 2배로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네. 어떤 소감의 기초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아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네요, 갑자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네.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한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그런 사례 때문이거든요. 그냥 뭔가 오를 것 같은 걸 사서 기다렸는데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재산이 불어났어요. 내가 했던 행동이라는 거는 매수 버튼을 눌렀거나 부동산 계약서를 체결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쉽게 큰 돈이 벌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제 당시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은 2019년에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2020년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내가 보유했던 종목들이 좀 잘 올라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제가 보유한 종목도 그때 평가손실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0% 정도까지 그 반토막 이하까지 갔었거든요. 20년 2분기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020년 3월, 정확하게 3월 19일. 3월. 예, 예. 사실 그때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고 전 재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아찔했거든요. 예, 그러셨겠네요. 저도 뭐 그런 흔히 1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폭락장을 제가 공부는 해서 알고 있지만 몸으로 겪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러니까 무서웠고요. 근데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진 않았는데 너무 무서웠고. 무서운 게 힘든 거 아닌가?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어떤 공부했던 것들,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다른 어떤 폭락장의 히스토리를 공부했던 거를 봤을 때 네. 기다리면 이게 회복된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긴 하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희망이라고보다는 어떤 논리적으로 행동하면 이게 평가 손실일지언정 나의 어떤 원금의 훼손은 아닐 거라는 이론만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이론만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왜냐하면 다른 어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던 투자 선배들, 그런 전설적인 투자 구루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책에서 다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네. 아, 일단은 내가 책에서 배운 대로 행동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예. 진짜 초조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특히 제가 보유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반등이 좀 늦게 찾아왔어요. 네.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섹터들이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다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이미 이제 그 폭락 전보다 더 수익이 나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죠. 주변에 어떤 다른 투자자분들도 2020년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이미 본전 회복했고 수익 나기 시작했다고 네. 하고, 이제 여름쯤에는 이미 다들 강세장에 취해 있었어요. 심지어 태어나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도 네. 큰 돈을 벌어가지고 굉장히 신나했을 무렵이었잖아요. 그렇죠. 제 종목만 안 오르더라고요. 제 종목만 네. 그때 한 10월 말까지 안 올랐었어요. 이제 10월 말까지요? 네, 20년 10월이요? 20년 10월 말까지 안 올랐었어요. 그 특이한 종목이네요. 네. 그게 다른 섹터들 한창 갈 때, 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마진콜 때문에 막 폭락하는 그 반대매매의 정점보다는 올라와 있었지만, 네. 제가 이제 마이너스 70%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도 주가가 본전이 회복이 안 되고 한 마이너스 30%대를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남들이 다 돈 벌고 있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저만 평가 손실일지언정 손실난 계좌를 붙들고 나는 책에서 배웠으니까 네.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행동은 아무 행동도 안 했지만 정말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심적으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제일 큰 고비였어요. 근데 그 고비 때 처음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세웠던 투자 아이디어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진 않았나?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답이 없더라고요. 이미 다른 것들은 바닥 대비 2배, 3배씩 올라 있고, 내가 아직도 손실난 거를 팔고 그걸로 갈아타봤자 내가 겪은 손실을 만회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냥 더 기다렸어요. 네. 근데 그게 마지막 심리적인 고비였고, 그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쭉 오르기 시작하더니 네. 10월 말, 그러니까 거의 11월 때부터 상승이 시작해서 다음 해 6월쯤에 그 종목이 이제 수익이 140% 났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수익 일부 실현하면서 이제 느낀 거죠. 아, 책대로 하면 되는데 네. 책대로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심리적인 허들을 넘어야지 말 그대로 책에서 배운 대로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깨닫게 됐었죠. 그렇군요. 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저는 지금도 예. 초보 투자자분들 중에서 예. 좀 주식에 많이 물려있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가 이제 로컬로 이제 제주에서 투자자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막 종목들 얘기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반토막 이하까지 난 그런 종목 아니면은 예.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회복된다. 어. 그러니까 그냥 잘 버티시고 오히려 이렇게 버텨가지고 결국 본전을 회복하고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경험을 딱 한 번만 하면은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때부터는 주식 투자라는 게 더 이상 뭐 무섭거나 막연하거나 도박 같은 게 아니라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된다는 거를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시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공감도 해주시고 네. 또 심리적으로 위안도 주시고 좀 믿음을 주시는 네. 그런 전파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억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 네. 아주 혹합니다. 네. 어쩌면 썸네일일지도 몰라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예전에 투자 경험이 짧을 때 제 생각을 정리했던 부분인데, 어떤 분이 제가 그 당시에 유튜브 영상 올린 거에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뭐 가치 투자, 뭐 장기 투자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지금 시드머니가 너무 작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시드가 커질 때까지만 또
단기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해서 좀 더 빨리 돈을 모으는 게 더 돈을 불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언뜻 듣기에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을 잘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거의 대부분의 시드가 적은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1억을 가기 전에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착각이더라는 거죠. 뭐냐면 1억이 없는 주식 투자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험이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 자체가 짧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연령도 젊기 때문에 저축액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1억을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더 자주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한다. 그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단기 투자는 매매를 더 자주 하는 방법이지 네. 돈을 더 빨리 불리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근데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인식이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젊거나 이제 시드가 작은 분들은 그런 초조함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지 돈을 더 빨리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제 책에서도 썼지만 실력이 안 갖춰져 있으면 자주 매매하면 손실만 더 잦아져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손실이 누적되고 그나마 있던 그 비루한 돈도 더 점점 더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1억을 최대한 빨리 만들고 싶으면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해라. 오케이. 투자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1억을 저축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의 자기 통제력과 어떤 절제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나중에 투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떤 1억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투자 수익으로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지름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절대적으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인드셋을 저축을 통해서 훈련하시면 어떤가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 주신 것에 화답을 한 가지 드려본다면 만약에 1억을 모으고 나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1억 모을 때까지는 단기 투자해도 된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1억 모을 때까지 단기 투자로 성공해서 1억을 모았다. 그럼 1억 모으고 나서는 단기 투자하지 않을까? 계속 단기 투자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가 생각하는 건. 단기 투자는 투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투기하고 있으면서 투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투기입니다. 단기 투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투기에 가깝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단기 투자해서 1억을 모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비중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단기 투자에서 한 번 성공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방식의 투자 성공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2번 연속 단기 투자로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3번 연속 8분의 1, 4번 연속 16분의 1. 결국 연속적으로 단기 투자에서 성공해서 1억이라는 돈을 모은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분이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256분의 1, 256명 중에 한 명은 그쵸. 그럴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기 투자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255분을 위해서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화답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단기 투자는 잘못됐다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럼 1억을 모으는 데까지만 단기 투자하고 1억 모은 이후에는 단기 투자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그거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겠다라는 또 심리적인 관점에서 단기 투자로 그만큼 성공했으면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유지하다가 그 모은 1억마저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남다른 남이 모르는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나? 만약에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런 어떤 남다른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네. 애초에 투자라는 게 나의 옵션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냈을 거예요. 네네. 근데 평범한 사람이 돈을 더 지금보다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 투자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와서 갑자기 내가 어떤 연예인 같은 재능이나 네. 운동선수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러네요. 모순이라는 거죠. 네. 너무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지금까지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네. 그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네. 그럼 그때부터는 실력이 좋을 것이고, 그때부터 운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네.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책을 보니까요,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장세에 따라 대응법도 다르다. 네. 이거예요. 네. 이게 어쩌면 책의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강세장에서의 대응법, 또 약세장에서 대응법, 말 그대로 횡보장에서의 대응법, 이 세 가지 대응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 네. 먼저 대응법을 여쭙기 전에 각 장의 특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좀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세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어요. 네. 누구나라고 하는 거는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예. 어찌됐든 모든 종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 종목이나 사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력 여하와 상관없이 다 같이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모든 종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과 상관없이 돈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실력이 갈리긴 합니다. 실력이 있는 분들은 덜 잃어요. 그러니까 손실 폭이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연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손실이 날지언정 이제 한 자릿수 미만의 손실로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계좌를 디펜스를 하죠. 횡보장이 제일 애매한 게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데 실력이 있는 분들은 돈을 굉장히 크게 벌고 실력이 없는 분들은 본전도 못 찾아요. 오히려 돈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각 이제 장세별 이제 그 손실이 났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쭙겠습니다. 네. 강세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사실 강세장에서는 대응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뭘 사더라도 어찌됐든 해피한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에서 손실이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의 패턴을 봤는데 예. 대부분 급등 테마주의 꼭지점에 물려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갑자기 막 상한가가 요새는 상한가 많지는 않지만 막 상한가가 간다든지 막 10% 이상 오르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오 이거 좋은가 보다 그러고 막 뛰어들어요. 근데 대부분 저시총주,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고 어떤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그게 네.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은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먼저 많이 매집을 한 사람들이 주가를 뻥 띄워놓고 네. 거기에 이제 달라붙은 사람들이 있으면 잔뜩 그 사놓았던 주식을 떠넘기고 나간 이후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차트로 얘기하면 피레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요 꼭지점에 물린 분들이 대부분 강세장에서도 큰 손실을 입더라고요. 네. 그 경우에는 그냥 어떤 나의 무지와 탐욕을 인정하고 빨리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피레침을 만든 종목들은 내가 샀던 가격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한번 큰 수익을 내고 떠넘기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사줄 사람들이 없다는 관점에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빨리 반성을 하고 잽싸게 손절을 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으로 다른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추세가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종목이 갈아타더라도 조금씩 오르면서 이제 그 수익을 그러니까 손실을 만회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약세장에서의 대응법? 네. 네.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상을 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거에 비추어서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흔히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미만 그러니까 뭐 10% 20% 정도 손실이 났다. 작년에 그 시장이 한 그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시장이 오르면은 그냥 그 종목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네. 굳이 뭔가 다른 걸 더 잘하려고 찾아봤자 특히 이제 작년처럼 한창 약세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냥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내려서 다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히려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물타기를 하고 내가 보유한 종목의 어떤 보유 물량을 늘리는 게 더 현실적으로 괜찮은 대응법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횡보장에서의 대응법. 네. 횡보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게 실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네. 실력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오히려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네. 횡보장의 지수 그래프를 보면은 잠깐 올랐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계속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지수 너머의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섹터별 로테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막 잘 갔다가 네. 그럼 그 섹터가 충분히 수익이 나고 나면은 더 많이 오르지 않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그렇군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섹터가 관심을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매장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초보 투자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그런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횡보장에서 이미 오르고 난 주식을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좋은 주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잘 오르고 있네. 지금 내가 뛰어 들어와서 뭐 한 5%만 수익 내고 나오지, 10%만 수익 내고 나오지. 그랬는데 마침 그 섹터 로테이션의 정점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일단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횡보장에서 이미 내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약세장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나에게 수익을 줄 거야 라는 어떤 스터디에 기반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물량 늘리되 내 아이디어가 틀렸었어. 이거는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어. 그렇다고 할 때는 이제 교체 매매의 대상을 찾아야겠죠. 네. 횡보장에서 교체 매매의 대상을 찾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른 종목이나 섹터는 그냥 놓아주자. 네. 소문난 잔치집은 먹을 거 없다. 그냥 나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어떤 교체 매매의 대상으로 찾아야 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종목군들을 최소한 한 10개 이상을 다양한 기업들을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이제 업황이 좀 더 빨리 좋아질 것 같은 그런데 주가는 이미 내가 물려있는 주식만큼이나 이제 바닥에서 쩔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이제 교체 매매를 하면은 네. 어떤 이제 나의 이전의 실수들을 좀 더 쉽게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장을 구분하고 그 장에 걸맞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책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책을 통해서 또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각각의 장을 구분하고 대응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책 내용에 보면 지금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때다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네. 지금이 제일 투자하기 정말 좋은 것인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자산을 쌓아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주식 투자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장이 안 좋았을 때 쉬다가 장이 좋을 때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나오고 그게 말처럼 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자를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물론 내가 시작한 때의 장세에 따라서 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2020년 3월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꽤 큰 자산 네. 형성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 2021년 여름에 주식 투자를 네.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더 길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시작할 때 물려보신 분들이 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교훈을 얻고 초보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세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지만 길게 보면은 어찌됐든 내가 모든 장세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씩 겪어야 하는 과정일 뿐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 시점을 잡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좋은 장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서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2021년 여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시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잖아요. 네. 더 쌀 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렇게 조심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쌓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복리 효과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내 종목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어떤 수익을 누적시켜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결과로 자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지금이라는 것이 21년 중반이면 네. 그래도 그 변화가 없으세요?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더 괜찮은 멘토를 만날 수 있다면 네. 분명히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고 하신 분들이면 아마 돈을 지금 꽤 많이 잃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 게 네. 어차피 처음 시작했을 때 막 몇 억씩 들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다 소액이라도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어떤 테스트 경우를 넣었다가 네. 물려서 주식은 할 게 아니구나 또는 네. 이거 돈이 올랐네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네 그런 자신감 많거나 그렇게 되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시드 머니가 크지 않을 테기 때문에 시작하는 무렵에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어떤 교훈을 얻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레슨비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강세장이면 작년 같은 강세장인데 만약에 제가 아끼는 후배가 저 주식 투자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 시작은 하되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고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돈을 허투루 많이 쓰지 말라. 조금씩 이제 나눠서 살아라고 조언을 드릴 것 같고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돈의 절반 이상은 그냥 다 때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막 겁낼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물론 이제 1월 달에 좀 반등이 와서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네. 절대적인 레벨에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시작하고, 너무 아프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면서 만에 하나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두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현금 비중이 클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20%에서 30%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20%에서 30%도 안 가지고 더 주식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힘드실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진중한 애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한 절반만 두면은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내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네.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작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한 20% 30% 정도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입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또 책 내용을 보면 이신호, 네? 이신호 네. 나오면 무조건 더 많이 사야 된다. 예. 이신호는 뭡니까? 사실 이거 약간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면 맹목적인 액션으로 이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제가 저를 제어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네.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올해 9년차 이제 하고 있는데 매해 안 한 적이 없는 후회가 하나 있어요. 네. 뭐였냐면은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네. 바닥은 찍잖아요. 그렇죠. 그 바닥을 찍는 무렵에 살 돈이 없어서 그 제일 최고의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험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했었거든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네. 항상 이 최고의 기회에서는 저는 돈이 없었어요. 살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악의 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그 시점에 왔을 때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이 있으려면은 그 시점이 아닐 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착안해서 그럼 어떤 무렵을 내가 나는 오늘 돈을 써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제 저는 코스피 대형주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코스피 차트를 한 20년을 다 봤어요. 네. 일봉으로. 예.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코스피 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은 무렵을 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는데 공통적으로 지수 하락률이 꽤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어도 마이너스 2.5% 이상, 많게는 3%, 4%, 코스피 지수가 7, 8% 떨어지는 때도 있고, 네. 그런 날은 대부분 종목들은 뭐 10%씩 빠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날이 무슨 날이냐 봤더니 다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날이더라는 거죠. 네.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그 빚을 내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고, 강제 청산이 청산을 부르면서 매도세가 급격하게 이제 커지면서 기하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그 시점이 대부분 코스피 지수의 단기 저점들이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돈을 잃을 때가 내가 어떤 투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최고의 기회다. 그럼 그 기회가 1년 중에 얼마나 올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률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2% 빠졌을 때, 네. 마이너스 2.5% 빠졌을 때, 마이너스 3% 빠졌을 때 이제 다 세어봤어요. 네. 그런 뭐 2020년이나 2008년이나 이런 큰 폭락장이 왔을 때를 제외하면은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해 최소 한두 번에서 많게는 대여섯 번까지는 그런 단기 저점들이 오더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해서 퍼센테이지를 찾아봤는데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는 날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아요. 마이너스 2% 이상 빠지는 날을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로 잡고 세워봤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한두 개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이너스 2.5% 이상 빠진 날이 6번 찾아왔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날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는 어떤 룰을 설정한 게,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현금을 쓰는 날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이상 빠진 날만 돈을 쓴다. 네. 그 날이 반대 매매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네. 근데 확률적으로 다른 날들에 비해서는 반대 매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돈을 써야 되고, 근데 이게 뭐 한 두 번 정도 찾아올 때도 있고 뭐 5번 정도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한 현금, 뭐 중간중간 리밸런싱해서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연초에 만약에 현금이 100이 있다고 치면은 5번 나누는 거예요. 5등분해서 뭐 20% 정도의 현금식을 그런 날이 올 때마다 쓰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날이 두 번밖에 안 오고 그 해가 끝났다. 그러면은 뭐 현금 비중이 좀 많은 상황인 거고, 만약에 더 많이 왔다. 내가 5번 샀는데 또 빠졌어. 또 마이너스 2.5%가 빠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엉덩이로 버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 이유가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최고의 원칙은 지키기 쉬운 원칙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지키기 쉬운 원칙을 저는 제 나름의 방법을 찾은 거고, 네. 근데 다른 분들에게 뭐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보 투자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제일 지키기 쉬운 원칙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유 현금이 있을 때 코스피가 마이너스 2.5% 정도 빠지기 전에는 사지 말자. 평소에는 종목들을 공부하고 어떤 종목을 살지 공부만 해놓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종목들을 사면은, 공부한 종목들을 사면은 내가 종목을 골라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상의 어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요. 네.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주식 투자자에 대한 애정, 또 초보 투자자에 대한 애정, 특히 물린 투자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주식시장에서 떠나지는 마셔라. 네. 계속 머무시면서 이렇게 이겨내십사 네.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투자자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23년에 이 종목 사세요. 네. 추천해 주신다면. 종목이요. 종목은 저도 사실 잘 안 보여요, 요새는. 네. 이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1년 내내 뭐 다른 채널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어차피 니네 공부 안 하잖아. 네. 그럼 삼성전자 사서 물려서 버텨. 예. 그러면 돈 벌 거야. 라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올해도 그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예. 제가 삼성전자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 특히 종목에 대한 해안이 없는 분들일수록 경거망동하지 않고 버티기 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추천을 드렸고요. 네. 지금 올해 초부터 바닥 찍고 좀 올랐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가 작년에 추천드릴 때만큼 막 그 사기에 아주 좋은 때는 아니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 사실 저도 삼성전자 샀는데 아직도 평가의 기준은 손실이거든요.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네. 그래서 뭐 지금 사셔도 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네. 특히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포트에 뭐 일부는 삼성전자로 가져가면은 예. 아마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장기적인 뷰를 보면은 네. 제가 삼성전자가 2021년에 고점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1년 초에 사셔서 물린 분들이 본전 이상을 회복하는 고비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넘어서야지 그때 물린 분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작년에 어떤 환율 부분이었어요. 네. 환율이 삼성전자의 어떤 비즈니스엔 좋지만 그 고환율이 됐을 때 근데 이제 달러가 너무 비싸면은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투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작년에 이제 얼마죠? 445까지. 네, 거의 1,500 가까이 가서 고점 찍고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이 그 첫 번째 단계였는데 그 부분은 일단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두 번째 단계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그 비메모리 쪽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캐시카우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에 제일 큰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 게 저는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이크 출시인데 뭐 이건 어려운 얘기들은 그냥 넘어가고 삼성전자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줄 수 있는 어떤 CPU가 이제 출시가 됐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 최근 주가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고비로 봤고 사파이어 레이크부터 해서 어떤 삼성전자의 더 그 가격이 높은 DDR5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줄 수 있는 그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고비는 2021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져서 수요는 더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해져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또 어떤 큰 사이클이 오는 그 계기가 되면은 사실 그 계기보다 좀 더 전에 주가가 선행해서 더 많이 오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세 단계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과거의 전고점을 회복하고 또는 그 이상까지 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 시계열이 짧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완연한 주가 상승을 보려면 못해도 1년, 길게는 3년까지 버티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서 3년 정도 묻어놓는다고 하면은 내가 종목 공부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 외에 더 어떤 마음이 편한 대안이 있으신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 네. 제가 또 사실은 삼성전자 출신이거든요. 네. 제가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좀 삼성전자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네. 길어졌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봤을 때 섹터 아이디어로 보면 이제 반도체를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에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이 IDM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반도체 회사의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소부장 회사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마 큰형님이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들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시기열을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리오프닝 쪽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도 살아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봐도 리오프닝 쪽은 좀 큰 주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항공도 있을 수 있고 여행, 카지노, 그다음에 그 숙박 이런 쪽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저는 숙박을 선택을 했어요. 카지노를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요즘 주가를 보면 네. 23년에 이 종목들 사세요. 이 종목들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참조하셔서 올바른 잃지 않는 투자자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책인싸의 아우트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네.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 네. 이렇게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누다가 네. 제가 느낀 우리 책인싸를 소개하는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김광석이 생각하는 여신욱. 무서운데요? 두구두구 기대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애정, 아, 애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 특히 손실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경험을 비롯해서 특히 내가 손실 났었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심리가 있고, 여러분 손실 나셨어도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애정을 갖고 주식시장에 여러분 맴돌고 계시면 다시 그 자리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자들께는 애정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그 다른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저도 모르는 그런 애착과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거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얻기까지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을 추구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수혜를 입었던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더 마음 편하게 네.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또 다시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아우트로 공통 질문 중에 책을 통해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네. 이 메시지를 10글자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네. 10글자로 10글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많이 공부하고 네. 적게 행동. 네. 10글자인가요? 네. 많이 공부하고 적게 행동. 예. 네, 그렇게. 좋습니다. 이 CG로 깔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적게 행동할 수 있는, 네. 많이 공부하고 적게 행동할 수 있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도사처럼 전달해 주신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은퇴하셔서 또 주식 투자자로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사시면서 네. 한국이래 서울에도 많이 오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나에게 시리즈거든요. 네. 자, 나에게 은퇴란? 제가 생각하는 은퇴는 지속 가능한 독립성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네.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어떤 독립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받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것. 결국엔 그런 상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도 벌려고 하고 그런 그렇지. 자기의 어떤 천직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나에게 주식이란? 주식 자체는 그냥 뭐 예전으로 치면 그 증서라고 불리는 종이 쪼가리였고 네. 지금으로 치면 그냥 MTS에 깔려 있는 사이버 그 머니이자 숫자일 수도 있지만 네. 저한테 주식은 앞으로 만나볼 수 없을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유일하게 배운 거는 기업 너머의 주가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주도 결국엔 돈을 잘 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마다 이 주식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팔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돈을 벌었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임직원들을 실제로 만나서 뭐 감사 인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주식은 만나보지 못한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은 만나보지 못한 고마운 사람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인싸에 출연하시고 네.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시면서 네. 책인싸에 출연한 소감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네. 자, 나에게 책인싸란? 네. 제가 책을 쓰면서 못다한 어떤 생각의 정리들을 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들, 뭐 그런 못다했던 말씀들,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여신욱 작가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 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얻는 그런 지혜, 또 믿음 주시는 그런 애정,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서 책인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